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지만 미 증시는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7원 오른 1,308.1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철강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새로운 고교체계 개편 방안 전면 적용 검토 소식에 교육주가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사업 분할 및 모듈 부품 자회사 신설 보도와 관련해 사업구조 재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260억 규모의 위성통신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휴메딕스는 2분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2분기 영업손실이 21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84억 축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네, 연휴가 끝난 첫날 우리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속 연휴 휴장 기간 반영하지 못한 대외 호재성 재료를 소화하며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 완화와 긴축 속도 조절론이 부각된 점은 호재지만 미중의 경제 지표 부진이 강한 상승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상승 탄력을 반납하며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2% 상승했고 코스닥은 0.3%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어든 가운데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58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2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주며 지수를 방어해줬는데요. 삼성전자가 브라질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또 증권가에선 실적 대비 저평가된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장비, 부품주까지 훈풍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3%,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6% 탄력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특징적인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모듈 부품 생산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사업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번 사업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모비스에는 AS 부분만 남게 되는 건데요. 이에 오늘 장중 6%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사업 구조 재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낙폭을 조금 줄이며 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이 빌 게이츠가 만든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인 테라파워에 3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번 투자로 무탄소 전력 수급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인데요. 장 초반 6%까지 상승했지만 상승폭 일부 반납하며 오늘 시장에서는 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진에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항공주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에어가 강했는데요. LCC 가운데 첫 번째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힘을 보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늘 8%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라면 브랜드 불닭 인기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원가 상승 부담에도 영업력 강화,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전분기에 이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호실적을 거둔 건데요. 이에 오늘 시장에서 7% 가까이 상승하며 11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2022년 한경 비즈니스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김경환 하나증권 팀장과 함께 중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사이클을 심층 진단하고 중국 관련 전략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다시 한 번 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7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좀 증가를 하긴 했지만 6월 실적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시장의 예상에는 좀 미달을 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기의 사이클의 위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느끼는 중국의 경기 사이클은 지난 팬데믹 2년 동안에 이제 2차 저점이 있었는데 2차 경기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중국 성장률이 전년비 0.4% 성장에 그치면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한 번 반등을 한 이후에 작년 6월 고점 이후로 또 떨어져서 이번에 2차 저점을 형성은 했는데 이제 시장이 4월 27일 정도가 중국하고 홍콩 시장의 전저점이었었는데요. 5, 6월에 이제 미국장 어려울 때 올라오면서 경기는 좀 V자로 올라올 수 있겠다. 즉 사실은 지하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V자였습니다만 어제 저희 쉴 때 나왔던 중국의 이제 7월 지표는 이 떨어졌다가 올라온 V자에서 이제 다시 좀 완만해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상단은 제로 코로나랑 부동산이 좀 맞고 있고 하단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받쳐주긴 하겠지만 상하단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좀 헷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채권 금리까지 시장에서 잘 안 보시겠지만 중국의 최근에 금리 상황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약간의 이제 경기 침체를 탈피할 것으로 보이는 기대는 있지만 기대가 매달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상으로 올라온 중국의 성장률이 과연 기존 추세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8월 현재는 좀 시장의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 이번에 나온 7월의 산업생산, 투자, 소매, 판매 전반적인 지표들이 5, 6월 대비해서는 좀 둔화되면서 역시나 내수가 쉽지 않구나라는 시각들이 어제 좀 중국 시장에 특히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서 좀 약세로 가면서 좀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말경에 이제 홍콩과 상해 지수가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5월, 6월에 조금 반등을 시작을 하고는 있었지만 V자 반등에서 이제는 U자로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쳤었는데 그 자신감은 조금 약화가 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산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부양 효과 그리고 소비 회복 속도에서는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8월 말까지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저희가 잠정 속복치 같은 것들을 상해 심천에서 나온 거를 좀 분석해 보면 굉장히 심한 양극화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분기에 나온 중국의 각 업종별 실적의 증가율을 보면 나쁜 쪽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좋은 쪽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좋은 쪽은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좋고 반대로 이제 서비스업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로 코로나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의 전기차나 자동차 또 정부 투자 관련된 에너지 최근에 핫한 태양광이나 전기차 소재 이런 배터리 이런 쪽은 상당히 더 좋은 반면에 한쪽에서 부동산 밸류체인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은행주나 경기민감주나 건축, 건설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시멘트 경제 관련된 업종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적 속보치 기준으로도 더 나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중국의 내수의 상황은 상당히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기가 모두 다 2분기가 저점인 건 알지만 마치 L자로 앞으로 이렇게 횡보할 것처럼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좋아진 쪽의 온기가 다른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확산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 금리가 장기 금리가 이렇게 누워버린다고 저희 표현을 하죠.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내수에서 굉장히 심한 양극화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이라던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더 안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제조업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시장의
온기가 지금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면 시장이 좀 기대를 했던 대규모 부양책 카드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특히 뭐 7월 말에 정치국 회의 후에 본격적인 뭐 톤다운 행보다라는 네. 좀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 행보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10월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조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일단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은 뭐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정책을 보실 때는 우리처럼 뭐 총리가 얘기하는 국무원 회의 같은 회의도 보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신 정치국자가 붙는 회의가 제일 중요하고 서열 랭킹 당에서 1위부터 25위까지 분들을 정치국 위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 4월 말하고 이번 7월 말에 경제 주제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달 회의를 합니다만 경제 주제로는 4월 말, 7월 말, 11월, 12월 이렇게 4차례 정도만 하는데요. 이번 7월 말 회의에서는 역시 기대보다는 좀 못한, 즉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하한선을 좀 지키면서 좀 기존에 했던 정책을 좀 유지하는 정도 수준만 사실 좀 내비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2.5%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럼 총리가 얘기한 올해 5.5% 성장 연간 목표를 지키려면 하반기에 7% 정도 분기 성장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에 준하는 정책 얘기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은 어떻게 보면 당이 조금 권위주의 형태로 여러 이제 소수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장기 집권 형태로 가다 보니까 좀 길게 좀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연준 같은 그런 공격적인 어떤 통화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본인들은 항상 좀 알뜰하게 항상 가겠다는 좀 스탠스다 보니까 시장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 무리하지 않는구나라고 좀 느끼면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빠졌고요. 사실 상반기에 중국의 통화나 재정 정책은 중국 기준으로는 충분히 확장적이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금리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확장적으로 초과 유동성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자금 수요가 원활하게 살아나지 않았고 자금 수요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자초한 대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누적되면서 돈을 가져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인민은행의 스타일상 여기서 뭐 연준처럼 돈을 뭐 또 풀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대응은 못한다. 즉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걸 좀 자생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재정 정책 역시도 사실 인프라 투자 집행은 많이 했는데 2분기에 방역 요인이나 여러 가지 고온 현상 또 최근에 우리나라처럼 사실 중국도 폭우 현상이 2달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프라 착공 자체가 그냥 좀 지연되는 요인도 있어서 이번 7월 말 정치국 회의 때는 우리가 충분히 했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정도라서 시장은 아무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만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진 않았으나 네. 중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공급을 했고 지금 네. 시장에서 흘러나오진 않지만 자생적으로 그 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좀 모니터링한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지금 경제가 어쨌든 뭐 폭우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도 집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글로벌 긴축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인해 이제 파생된 문제가 가장 좀 크게 투자 심리까지 악화를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들어보니까 중국 내부에서 그 네.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네. 중간에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사이클이 이제 순환이라는 게 있고 과거에 이제 저희가 부동산이나 시멘트 경제는 최호황기는 지났다는 건 다들 인진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원자재 수요라든지 글로벌리 봤을 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처럼 마치 이제 중국이 이번 사이클에 또 위험한 거 아니냐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최근 한 5, 6년 내에 주택시장이나 분양시장 이런 쪽은 최악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내 2015년이 이제 지난번에 가장 위험했을 때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디벨로퍼, 헝다 그룹으로 얘기하는 그런 공급자 쪽의 상황과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분양 시장의 상황은 최근 5년 내에 가장 나쁜 건 사실입니다. 상반기에 중국의 그 부동산 수요가 기대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 하나하나 뉴스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근원을 조금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여전히 공급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치면 이제 건설사라고 볼 수 있고 현지에서는 개발상, 그러니까 디벨로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본인들의 체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결국에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비 가계부채가 아직도 작고 LTV가 낮은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가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디벨로퍼들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키워온 주택 재고라든지 이 공급 쪽에 대한 문제를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급자들을 코너로 계속 몰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코너에 모은 결과물로 작년에 9월에 있었던 헝다그룹의 이슈라든지 부실한 디벨로퍼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통제하에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의 핵심은 디벨로퍼 규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의 부실화가 결국에 부실 단지를 만들고, 부실 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가계 쪽의 수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또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의 그 업황보다 오히려 디벨로퍼 문제를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문제 해결이고, 물론 이제 업황도 상반기에 워낙 나빴고 6월, 7월 정도에 바닥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최근에 이런 수분양자의 뭐 시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오히려 살아나려는 그 매수세가 더 관망으로 전환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두 가지가 다 병행이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3분기에 중국의 디벨로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구제금융이 됐건 개입을 해서 일부 이제 입주를 최소한 시킬 만큼의 신규 착공이나 기존의 준공이 안 된 단지들을 좀 해결을 마감을 시켜주고, 그들의 부실은 결국에 구조조정으로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진행이 돼야 되고, 한쪽에서는 이미 모기지 금리 인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또 회복되길 기다려야 되는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복잡성을 갖고 있고, 해결의 먼저의 우선순위는 디벨로퍼 대상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 보시면 됩니다. 홍콩 증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본토 상해 심천 대비 홍콩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데, 홍콩 증시에서 특히 금융이나 부동산주가 많아서 더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홍콩의 부동산주나 그것도 복잡하시면 은행주가 많은 항생 H지수 같은 소위 말해 문제적 지수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따라서 홍콩 증시의 반등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본토의 회복을 보기 위해서는 홍콩 지수를 보면 되고, 홍콩 H 지수의 움직임을 먼저 좀 보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가계부채, 뭐 대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디벨로퍼를 규제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중국 경제에서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좀 비중이 높고, 정부가 어쨌든 그 국가의 어떤 기조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한국이 가계부채기도 한 10년째 했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우여곡절 속에서 계속 버블은 좀 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한 7, 8년 정도 부채 수준을 따라온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뭐 제가 중국 부동산 시장이 끝장났다거나 리스크가 아주 발현될 정도로 중국 그 가계가 구매력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다주택자 중과세 같은 우리를 치면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개념이 중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되기 전까지는 뭐 진정한 게임은 아직 시작되진 않았다고 가정을 제가 하고, 이번에도 결국엔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시지만 소순한 사이클이라도 바닥을 찍고 분명히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걸로 내년까지 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제 일단 기본 결론이고, 이제 건설업의 비중이 워낙 높은데 중국 그 인민은행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대출이 되게 안 풀리고 기존에 대출을 많이 가져갔었던 부동산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억제로 인해서 최근에 이 대출이 증가율이 줄고 가계대출 이런 쪽에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중국의 주도 산업이 이제 시멘트 위주 전통 인프라 쪽에서 에너지나 뭐 테크라든지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 돈을 가져가는 애들의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황으로 좀 느껴질 수 있다라고 사실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라 보는 게, 앞으로 중국이 이 부동산을 구조조정하는 거는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중국이 시멘트나 원자재를 부동산 쪽에서 끌어가는 거는 사실상 이미 피크를 많이 지났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희는 중국의 부동산주를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혹시라도 최소한 끌어내리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의 위험이나 이런 쪽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번 사이클도 제가 보기엔 연말 안에
그 정부가 디벨로퍼 지원하는 일부 계획, 결국엔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최소한 2, 3년 정도 연명을 시켜주는 일부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업황이 이번에도 한 3년 만에 바닥을 다시 확인해서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잊으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주도주는 중국에서 본토의 많은 제조업이나 에너지나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쪽에 계속 소위 말해 중국의 정부 투자형 성장주들은 계속 우위에 있다고 보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은행 이렇게 연계된 것들은 이번에 바닥은 확인하겠으나 어차피 저희가 그런 주식을 계속 주도주로 볼 수는 없는 일종의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불황 리스크가 극단에 이번 3분기에 처해 있고 이건 좀 피크는 조만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산업이 좋지 않은 게 맞고 구조조정을 조금 거치면서 부동산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올라와야겠지만 네. 전통 산업에서 이제는 뭐 테크라던가 뭐 배터리나 뭐 네. 태양광, 친환경 이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분위기 자체는 불황인데 네. 실제로 좀 잘 버텨서 올라올 네. 것이다라고 좀 그러니까 주가의 반응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구성이 좀 다른데 경제적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건설업 비중이 막 20, 30%가 넘기 때문에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제 사이클에 가깝거나 올라오더라도 천장이 있는 상태로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원자재나 이런 쪽에 노출도가 많은 그 경제 구조인 국가들은 계속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장기적인 추세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은 최소한 막을 걸로 보여지지만 부동산을 엄청 부스팅해서 뭔가 키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악은 곧 지나가겠지만 과거보다 그 해결이 좀 더 길게 늘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의 흐름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과 여러 가지 그 산업의 주도주 성장 엔진이 바뀌는 과정이 조금 더 2, 3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중국의 노골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테크나 에너지나 전기차 쪽 위주로 소수 집중해서 가시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잘 넘어가서 혹시 부동산 시장 예상보다 더 또 살아난다면 그 과정에서 내수주를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해서 확장이냐 아니면 소수 집중이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안 간다는 답변 가정하에 네. 중국 주식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뭐 중국에서 그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조금 봤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중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또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계속 가동을 하지 않고 하면서 공급망이 아주 안 좋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주도의 산업 재편 그리고 탈중국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뭐 미중의 갈등이 계속해서 네. 뭐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큰 대응을 뭐 내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미국의 탈중국화에 따른 중국의 반응은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중국 정부에서 어떤 견제 카드를 좀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중 관계 하에서 이제 금융과 뭐 무역 쪽의 디커플링이 이미 발생을 좀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뭐 사실상의 공급망을 놓고 서로 이제 겨루기를 하는 건데 뭐 중국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대만 관련 이슈는 강성으로 보이겠지만 뭐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침공이나 그런 어떤 더 과격한 행동 쪽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좀 갈 길을 가면서 실속을 좀 챙겨보려고 할 텐데요. 중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부동산, 시멘트 혹은 플랫폼 경제 같은 트래픽을 베이스로 한 인민의 힘으로 베이스로 하는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은 포기라기보다는 유지 정도를 하고 결국에 본인들은 독일이나 대한민국, 대만 같은 소위 말해 제조업을 놓지 않았던 공급망 우위를 가져갔던 국가들의 모델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뭐 상해 과창판 같은 반도체 소부장이 많은 지수를 키운다든지 소부장 쪽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에너지나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공급망 투자를 굉장히 세게 노골적으로 아주 집착할 것 같고요. 11월에 이제 그분의 3년인 가능성이 높은 20기 지도부 출범이 있는데 다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작년에 있었던 공동부유나 사교육규제 이런 건 저희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공급망 안보 쪽에서 누가 뭐 어떤 견제를 하더라도 그거에 맞대응을 세게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투자를 늘려서 뭐 아세안이나 기존에 조금 실패했지만 1대1로 관련된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싸움을 좀 피하면서
투자 위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반도체나 에너지 등의 패권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네.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사실 한국이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 치포 동맹 관련해서도 다소 미국 쪽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기울면서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대중 수출입 산업 비중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저희 주력 품목들이 대중 수출이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나 화학, 정유, 또 일부 자동차, 부품, 소재 이런 류의 이제 중간재 위주로 해서 중국을 공장 삼아서 선진국으로 나갔던 그런 밸류체인 위주로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수출 비중 자체는 저희 국가에 차지하는 그 어떤 지역별 수출 중에서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이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자급도라고 얘기하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이제 본인이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대중 수출의 우려들이 많습니다만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국내에서도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인데 아쉽지만 우리가 내수 중국의 소비 시장에 대한 공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중간재 위주의 우리나라 대중 수출 산업들은 점차 이렇게 조금씩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보고 역으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의 노출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우리가 확장하기보다는 중국 쪽의 그 산업 비중이 조금씩 내려가는 쪽으로 저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 말씀하신 산업 비중을 좀 들어봤을 때 배터리나 뭐 LCD 이런 중간재 수입은 대폭 좀 늘어난 반면 대중 수출은 감소하면서 대중 무역 수지를 보니까 3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 행진이 그럼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4분기쯤에 다시 좀 일부 흑자로 전환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중국 쪽에서 저희 제품을 수입을 많이 안 하고 또 중국의 자체 수출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포트폴리오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중국의 지금 현재 교역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적자가 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독일이나 대만, 베트남, 또 일본 역시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유는 중국의 제조업이 최근에 공급망 교란이나 이런 제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재고가 갑자기 많이 쌓였고요. 그 재고 조정을 먼저 소진을 하면서 본인들 수출 주문은 나쁘지 않아서 수출은 나갔는데 수입은 기존에 있던 재고를 먼저 소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또 특별히 많이 안 했던 원인도 있어서 이게 추세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 과정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재고 조정 때문이라는 시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좀 넘어가는 성수기가 돌입하면서 중국의 재고 조정이 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도 기본적으로 이제 적자를 유도할 만큼 줄였었는데 좀 늘어나면서 보합이나 흑자로 조금 전환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는 적자 행진이 지금 3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장기화되지는 않을 걸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들여오는 제품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에서 오는 이제 흑자폭 축소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연속 적자에서는 조금 벗어날 가능성, 재고를 조금 소진한 이후에는 흑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해봤을 때는 중국 경기가 지금 이제 반등의 조건을 차츰차츰 조금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증시에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이익 사이클을 봤을 때 뭐 반도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IT 뭐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중국 시장 관련 투자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업종을 조금 주력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년까지 중국의 뭐 상대적인 매력이라 본다면 여전히 국내에서는 중국 많이 우려하시고 저 역시도 최근의 지표들 낙화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만 일단 경기 침체를 2분기에 탈피를 하고 선진국은 저는 빠른 경기 침체, 그러니까 약간 토끼 같은 상황이면 중국은 좀 거북이처럼 본인들이 굉장히 완만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좋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중국의 상대적인 매력은 주요국들 대비 그래도 경기 침체 좀 막판에 와 있고
그걸 탈피할 수 있는 선택에 좀 놓여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로 코로나도 결국에 뭐 올해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에 위드 코로나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내수의 방향성도 부동산이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바닥을 저희가 2분기 혹은 3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의 각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저희가 신뢰를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 아까 인민은행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번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좀 소위 말해 야무지게 긴축도 좀 빨리 하고 덜 풀고 빨리 접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물가 때문에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플랫폼 경제, 부동산, 지방정부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규제를 좀 오래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고용 상황이 지금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일부 선물 보따리처럼, 물론 화끈하진 않지만 계속 완화할 수 있는 또 정책 여력이 있어서, 신흥국 내에서 저는 중국의 정책 여력 측면에서는 비교할 국가가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풀 수 있는 재정이나 통화 완화 여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중국의 유로존 수출이 되게 좋아요. 좋은 이유가 들여다보면 독일 포함해서 유로존이 지금 에너지 위기 연말까지 계속 걱정하시잖아요.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이 국가인데,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와 반대로 전력 관련 이슈나 화력 뭐 여러 가지 공급망 쪽에서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상품 가격을 나름대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주요국 대비해서는 좀 유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화력 발전이 70%인데 석탄 가격이 지금 작년 10월에 한번 폭등한 이래 통제를 너무 세게 해서 기타 국가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유가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석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쪽에서 이제 비용단의 통제가 되는 좀 국가라서, 다른 나라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걱정할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비용단이나 또 이런 전력망이나 전체적인 것들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국 포지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비해서 보면 그래도 미국보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의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포지션을 좀 올려가면서 해외 주식을 좀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흥국에서 중국을 따라갈 자가 없다. 먼저 긴축을 했고 하나하나 좀 늦지만 속도는 어쨌든 상승으로 갈 것이고, 속도는 뭐 조금 느리더라도 어쨌든 방향은 상승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상을 하던 것과는 지금 조금 다른 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중국의 지표가 어제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뭐 지표들이 지수가 굉장히 좀 잘 버텨줬잖아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와도 미국 시장이 잘 버티는 이유는 혹시 어디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주식 채권 시장을 최근에 보면은 워낙 뿌려진 돈이 많고, 이게 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뭐 경기 침체가 빨리 와서 수요를 파괴시켜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는 게 좋은 건지, 혹은 뭐 중국이 회복이 이렇게 안 돼서 어떤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또 악재인 건지 좀 헷갈리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최근에 경기 침체가 내수나 부동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유가 하락에도 좀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유동성 상황은 풍부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단기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요인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이 강한 중력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내려주는 것들이 오히려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나 상장주 쪽에서, 기술주 쪽에서 조금 더 부각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나 저러나 중국 그 선진국 주요국들이 경기 침체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본다면 좀 기술적 반등 측면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중국의 스탠스는 어차피 완만한 회복 쪽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여기서 더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내리기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보면 중국의 역할은 중립적이고, 미국의 자체적인 긴축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중국을 제가 보고는 있지만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쪽을 보고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이시니까, 중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요가 둔화된 것이 맞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니까 금리가 조금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으나, 베어마켓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한경 비즈니스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김경환 하나증권 팀장과 함께 중국 부동산 시장과 또 경제 사이클 심층 진단을 하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차세대 기술로 차세대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한화솔루션 바이오 소형 원전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화큐셀의 신규 투자 설비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거침없는 성장 행보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한화큐셀이 미국 내 신규 설비 구축을 위한 부지를 찾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오늘도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한화큐셀의 설비 확대 소식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좋죠. 네, 사실상 이제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사실상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최고 수혜는 맞아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그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아직까지는 한화큐셀의 5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리테일, 뭐 한화갤러리아라던가 이런 쪽들 그리고 기존의 케미컬 쪽이 포함해서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규모의 경제로 갔을 때는 얘기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지금 한화큐셀 쪽에서 이렇게 설비 확대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될 거예요. 이쪽을 통해서 일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라는 대전제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향후 10년간 48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지금 바이든이 휴가가 있는데 갔다 와서 도장 찍으면은 통과는 당연히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거고요. 이게 재생에너지 관련된 설비라던가 기술 이런 쪽의 투자 비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 동안 연장이 돼서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적용 세율도 32년까지 기존의 26%에서 30%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화큐셀이 조지아라던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이런 쪽들에서 대규모 신축, 설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지로 포함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인곳이라던가 웨이퍼 이런 쪽의 제조용 소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일괄 공정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사 보니까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세제 혜택 규모만 해도 2천억이 훌쩍 넘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배제되는 이번 법안으로 미국 내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인 한화솔루션이 독보적인 자리를 구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가동 현황 그리고 이익 비중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 그 조지아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기가와트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으로만 봤을 때 미국 내 전체 모듈 생산량 중에서 27%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예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이게 2위 쪽에 중국 JA 솔라 쪽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2배 이상 격차로 1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의 독보적인 사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증설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기존의 1.7기가와트가 아닌 3.1기가와트시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00억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3.1기가와트시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려 2,600억에서 2,800억 규모로 내년부터 당장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그만큼 큰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태양광 셀 모듈 매출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점점 더 이쪽에서 흑자폭을 실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더 넓혀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미국의 재정적인 지원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쪽에서 태양광이 개화하기 시작하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미국 내에서 중국 그 JA 솔라를 2배 이상 격차로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2배 가까이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한화큐셀의 신규 설비 소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신규 설비뿐 아니라 품질 경쟁 우위를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 탑콘 기술을 활용한 셀라인을 신설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또 언제쯤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용어가 약간 어려워요. 이제 탑콘 셀이라고 해서 이게 전하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태양 전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P하고 N타입의 웨이퍼를 다 사용을 했었어요. P타입이 상대적으로 이제 원가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했었는데 기술력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런 원가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N타입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셀 쪽으로 하고 거기다가 얇은 산화막을 위쪽에다 입혀주는 형태가 이제 T콘 셀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인데요. 이게 기존 대비해서 발전 효율이 1%포인트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1%포인트라고 하면은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크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 N타입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은 계속 발전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초에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서 성공적으로 2,750억의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1,800억, 내년에 1,000억가량을 투입해서 이 탑콘셀 모델의 기술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대형화된 웨이퍼의 생산 시설도 같이 구축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같은 웨이퍼를 봤을 때 큰 대형의 웨이퍼에서 훨씬 더 좋은 생산 효율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경쟁 업체들을 한 번 더 따돌릴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일단 발전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원가가 좀 낮아지고 그래서 수익성에 좀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 내년 상반기쯤 본격 생산이 될 예정이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재 만발의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해서 선뜻 네. 좀 손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당장 매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48,000원이 굉장한 매물대 상에서 좀 걸려있는 상태예요. 마침 또 거기에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이 4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일부 차익 실현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동반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48,000원을 강한 흐름으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신규 매수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한 57,000원 정도대를 놓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로 만약에 저항대가 뚫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통 나눠볼 종목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 기술 수출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절반 수준이지만 2년 연속 기술 수출 성공 기업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K제약바이오 주목할 기술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와 성과 부진으로 추락하던 제약 바이오주가 2분기 호실적에 안정적인 의약품 수요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하반기 주도주로 지금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2분기 실적 점검하고 하반기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하고 대웅제약 정도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초로 반기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바탕은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것들이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넓혀가면서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는 좀 바닥을 찍었습니다. 25.8%인데 이게 뭐 사실상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절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셀트리온이 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낮아졌죠. 원인은 이제 진단 키트 매출이 나가면서 그게 수익성으로는 별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엔더믹 상태로 들어오면서 점차 진단키트의 매출은 줄어들고 본업이 잘 돼가는 그런 형태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2분기에는 33.4%의 영업이익률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글로벌 선진 시장 쪽에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쪽 나가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엔 케미칼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램시마 쪽은 점점 더 점유율이 넓어지면서 미국 쪽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53%에 달해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자랑스러운 기술력으로 점점 더 많은 매출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형이 바뀌면서 피하 지방 형태에서 램시마 SC라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집에서 본인들이 놓을 수 있는 제재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대웅제약도 나보타가 고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이런 쪽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 공통적으로 하반기에 더 이익 개선이 뚜렷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이 종목 전체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금 조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이오사의 자금 조달 이슈 어떤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해서 3,300억대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물 말하자면 기술 수출이 되겠죠.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신약이라던가 바이오 딴에는 재무제표상으로 계약금을 수취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게 기술 수출이 이루어져야지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지금 자금력이 없이 임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기업들,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까지 들어봤고요.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주인데요. SK그룹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기업이죠. 테라파워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 점검하고 주목할 기업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일단 SMR,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이건 또 어떤 기업인가요? 이제 SMR이라는 거는 기존 원전의 한 100분의 1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항공모함, 핵항공모함 이런 쪽에서 사용이 되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소형화, 모듈화 시키면서 이 원전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원자로에 모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라는 기업은 이 SMR에서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요. 빌 게이츠 쪽에서 2008년에 재단을 통해서 설립한 그런 차세대 SMR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SK그룹이 이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혁신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테라파워에다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업계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수준의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원자력 쪽에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SMR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전주들도 같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단기 이슈에 반짝하고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 이슈에 움직일 기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스토리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뉴스 나왔던 이집트 원전 수주가 거의 유력해졌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이제 시공을 할 것으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에너지 안보 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자력의 킬로와트 시당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또 이 청정 에너지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폴란드에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되는 원전도 수주가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가 급증한 관계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12조 원 규모의 원자로 투자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않고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인 빅트렌드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주 내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 제약바이오 그리고 소형 원전까지 차세대 기술로 차세대 주도주로 떠오르는 기업들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서 차세대 주도주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사연관 교보증권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오후 4시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